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병원이다. 이현철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제가 이렇게 돌았죠. 과연 저게 지금 뭘 했나라고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제 공황장애라는 그런 병을 제가 이겨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이렇게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몇 바퀴를 돌면요, 현재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회전 의자에 돌려보셔도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공황장애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 전에 아주 큰 참사도 있었고, 우리가 뭐 매년 사고는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서도 항상 어떤 사고는 터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사회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또는 이상기후 또는 지금 뭐 이렇게 대륙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이 지진도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태풍이나 또는 빌딩이 높은데 빌딩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좀 전에 얘기했던 개인에 닥치는 여러 가지 송사, 뭐 고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또는 뭐 병이 온다든지 뭐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리스크는 생길 수 있고 불안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패닉 상태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 또는 갑작스럽게 어떤 법적 리스크에 뭐 당했을 때라든지 또는 스토킹에 의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하다못해 여러분들 가장 아마 많이 하는 돈 걱정, 그 다음에 자녀 걱정, 부모님 걱정, 가족들 간의 불협, 뭐 이렇게 불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남의 가장 큰 부자와 가장 가난한 사람을 저울을 달아도 행복에 이렇게 뭐 분야가 틀리다 뿐이지 행복과 불행은 이게 중량으로 따지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아마 지금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SNS상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 보이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과연 그 사람도 그 SNS를 찍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이 과연 정말 행복한 삶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다 하나씩 또는 두 개씩 앞에 숙제는 계속 쌓이게 돼 있고 숙제는 계속 나타나게 돼 있죠. 근데 이러한 것을 윤리와 도덕과 법적인 문제를 규칙을 잘 따져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공황장애를 저는 처음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아마 아마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아마 구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뭐 최근에도 구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부처님을 찾거나 믿음을 뭐 갖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죠. 이걸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것을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미래를 준비했다고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미래가 과연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주변에서 주식을 해서 성공한 사람만 계속 나오지 주식을 위해서 망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
사실 저의 성격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물론 직업의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는 좋은데 나의 가족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소홀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또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그냥 좀 묵혀놔도 되는데 오늘 숙제가 나타나면 그걸 꼭 오늘 해결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성격으로 물론 그 추진력도 강하고 제가 막 시작하면 막 급하게 몰아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도 이룬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 병이 왔죠. 그게 바로 이제 불안장애, 공황장애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제가 2000년 3월 1일 날 우리 법인을 설립하고 제가 회사를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1998년도에 제가 금호동에 죄송합니다. 합기도 수도관 종합체육관을 제가 차렸습니다. 98년도에 차려서 체육관에서 먹고 자고 했죠. 그래서 야간에는 이제 전단지라 그러죠. 전단지를 지금은 이제 금호동 옥수동이 다 아파트로 됐지만 제가 98년도 할 때는 그게 아마 이제 뭐 지금 달동네라 그러죠. 굉장히 고바우도 많고 차량 운행할 때도 차 운행하다가 막 뒤 문짝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워낙에 높아가지고요. 지금도 아마 약수동, 옥수동, 금호동이 다 그런 도로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체육관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고 주간에는 경호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와서 저녁 타임부터 진행하고 주간에 사범이 한 명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체육관이 12시나 끝나면 한 2시까지는 전단지 풀을 이제 칠하는 거죠. 풀 바르고 붙이고. 이제 지금은 풀 바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제 그런 걸 못 하게끔 많이 해놓고 단속도 많이 하니까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용납이 돼서 그리고 옛날 집들이 많아서 막 벽에다가 막 풀칠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체육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했던 운동이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제자들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연수도 갔고 막 우리 뭐 제자들하고 뭐 수영장도 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 또 다른 이 보디가드에 대한 이 꿈이 있어서 경호를 하면서 분쟁 현장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 현장은 아무래도 사건이 생기죠. 내가 때리지 않았는데도 체증을 못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상대방과 나의 트러블 때문에 물리적 트러블 때문에 형사고소라든지 경찰서에 자주 가야 된다든지 또는 내가 그런 큰 리스크를 준비하면서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04년도 정도에 이게 이제 겹칩니다. 체육관에서 아이가 낙법하다가 또 다치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머리가 살짝 다쳤죠. 뭐 그렇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다쳤는데 그러면서 또 경호 현장에서 또 사고도 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한 그 이제 결혼해서 한 3년 그러니까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치원에 경호 현장이었는데 전선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업 청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전선이 감겨져 있는 이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채권자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비실 앞에서 그런 경비를 도맡아서 이제 몇 개월간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만 결제를 못 받아도 몇 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가까이 묶이게 되고 제 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갑에서 결제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저의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이게 해소되냐 안 해소되냐 이런 것이 좌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또 늦게 나오거나 이틀 늦게 뭐 계속 늦게 이게 늦춰지게 되면 그 불안감. 아마 여러분들 돈 빌려주시고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내가 언제 받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계속 미뤄질 때는 그 돈보다도 그 사람이 미워지죠. 그리고 내 자신도 미워지고 다 싫어지는 거. 모든 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이 복합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막 결제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결제가 탁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긴장이 확 풀리면서 잘 됐다 그러고 월급 지급하고 딱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어지럽다고는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황장애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확 어지러우면서 뒷골이 당기면서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내가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또 가슴이 막 뛰고 이거 뭐지?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제 후배면서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엔 직원이었죠. 김종희 우리 실장을 통해서 병원 빨리 가보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청주대학교 아마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자마자 가슴 뛰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뒷골이 오르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혈압을 재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게 순간적인 건가? 그렇지.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한 이틀 됐나? 저녁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그런 느낌 아실지 모르겠어요. 앞에 갑자기 무서운 사자견이나 아니면 갑자기 호랑이나 사자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고 가슴이 뛰고 막 흥분하고 막 피가 막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다리와 팔로 막 쏠리는 느낌이 들죠. 이게 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몰랐습니다. 이게 공황장애라는 거를. 그래서 밤에 저희 아내한테 119 불러서 119차 타고 병원을 또 갔어요. 병원을 가자마자 또 가라앉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그걸 이제 몇 차례 했었어요. 집에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막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막 소화가 이제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니까 내과, 이비인후과, 눈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장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위에 상반신, 하반신, CT 막 찍고, 이거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병이 온 거 아닌가. 막 이제 이상한 별별 생각 찍으면서 머리 CT도 막 머리에서 뭔가 막 암이 생긴 거 아닌가. 머리에가 혈액이 터진 거 아닌가. 생각이 다 들죠. 하다못해 목이 여기가 약간 부으면 여기에 무슨 이것 때문에 편도 이게 갑상선 이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온 병원을 다 돌아다니죠. 종합병원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피 검사도 몇 번 했고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청량리 합기도 수도관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보다는 연배인 운동했던 여성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누님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근무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정신의학병동 가서 이제 간호사로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현철아, 너, 정신과 한번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한 군데 한 번만, 이제 어디 가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강북 미아리에 있는, 미아역 근처에 있는 정신의학과였습니다. 개인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근무를 섰던 데죠. 그래서 원장님께 얘기를 하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의학 쪽으로 가다 보면 아마 설문지나 이런 걸 쓰게끔 돼 있을 거예요. 테스트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검사를 쭉 했어요. 했는데 원장님 말씀에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불안장애. 이게 뭐죠? 이게 불안해서 오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약물 치료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한 3알인가 그때 받았어요. 제가 이제 병원을 나오자마자 병원 앞에서 약을 받아서 바로 약을 하나 먹었어요. 먹고 이제, 딱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1, 2개월 동안 소화가 안 됐던 여기 가슴 쪽이 그냥 뻥 뚫리듯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막 트럼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 약이 뭐지? 예.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자낙스라는 약인데, 아마 여러분들 항우울제라고 아실 겁니다. 자낙스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저는,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이 자낙스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공부도 하고 했을 때 이 자낙스라는 약이 일반, 의사들도요, 이게 그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집도할 때. 그럴 때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먹는 부작용이 좀 별로 덜한 약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약을 0.25g을 먹습니다. 지금 아마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약 비슷한 또 근육을 좀 풀어주는 항우울 이런 약들이 또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종류. 이것만 먹다 보면 또 이게 좀 잘 안 되면 다른 약으로 또 바꿔주기도 하는데 저는 하여튼 이 약이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0.25g을 아침,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생활을 이어갔죠. 이어가다가 0.25g이 이제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0.5g으로 올렸습니다. 0.5g도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의원도 가보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걸로 한방치료 받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 약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 가슴 명치 밑에 여기가 이제 부항을 떠서 피를 뽑거나 또는 큰 뜸이 있어요. 뜸이.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동그란 이렇게 큰 뜸이 있습니다. 그 뜸을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맞는 이제 뜸을 사서 거기서 불을 피우고 누워서 이렇게 이제 향을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뜸을 대고 여기다가 명치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 대신 이걸 잘못 움직이면 옆에 이불이 타는 경우. 저희 아내가 이걸 깨우고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를 다스리는 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약을 안 먹고 맥주를 좀 먹었는데 또 술을 먹으니까 좀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왜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좀 편안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아마 이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을 안 가시고 술로 다스리는 분들도 아마 암암리에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괴롭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잊어먹으니까 계속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둘째 아이 갓난애도 있고 큰애도 이제 딸인데 있는 상황에서 한참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체육관에 뭐 이런 것도 마무리해야 되고, 사건 사고도 또 경호업체도 또 사건 사고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댕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술을 한두 잔 먹고 그런 기분이 들다 보니까 약보다는 술을 또 위주로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캔 하나가 캔 2개, 3개. 그러면 캔이 10개를 먹어도 화장실만 가지 잠은 오지 않고, 네, 굉장히 괴롭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수면 장애 또는 수면 발작. 저는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 잠을 들었다가 갑자기 발작처럼 깨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깨면서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깨는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마 뭐 지금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은 발작이라는 거, 이런 거 좀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똥 마려운 것처럼 막 뭔가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막 어쩔 수 없는 이런 뭐 단계거든요. 이렇게 불안 발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거죠. 정말 또 술을 먹고 약을 먹어도 내가 나아지지 않고 진정되지 않았을 때 더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우리가 어떤 두통약을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플라시보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약이 듣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또 안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를 믿고 또 내 마음속에 나를 믿고 어떤 약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집착도 되고 망상도 되고, 이제 이게 혼자서 뭐 우주까지 갔다 옵니다. 우주까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다가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상담받아서 약을 더 받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지금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2004년도는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할 때입니다. 예. 제가 앓고 나서 좀 한참 지나서 그런 얘기가 좀 돌았거든요. 누구누구가 공황장애다. 막 공황장애가 그때부터 뭐 공황장애와 같이 사는 삶, 뭐 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걸 알 때는 참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 강남에 그때 아마 제가 어떤 정신과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디 2군데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공황장애는 인지행동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도 이 얘기인데요. 죽을 것 같고, 막 숨이 끊길 것 같고,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뛰고, 머리가 쫑긋쫑긋 쓰고, 어지럽고, 혈압이 오르고 해도 이 공황장애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명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이제 1대1보다는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이런 걸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인지를 통해서 서로 같이 공동의 의식을 느끼면서 아마 효과가 좋아서 아마 지금도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인지행동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모든 공황장애 환자를 지금 아까 제가 회전의자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공황장애가 걸렸을 때는 이 회전의자를 돌다 보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돌거든요. 비행기를 타면 죽을 것 같고, 운전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차를 버립니다. 아마 뭐 가끔 나오죠. 차를 버리고 막 병원으로 가고, 갑자기 가다가. 이게 전부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 혼자의 자율신경의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병을 정확하게 알으란 얘기예요. 이 인지행동이라는 거는. 절대 당신이 그렇게 어렵고 이렇게 불안하고 굉장히 막 살이 떨리고 가슴이 뛰고 호흡을 못할 것 같지만 절대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호흡하세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첫날 그 영상과 그 교육을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날부로 약을 끊어요. 약을 끊습니다. 근데 약을 완벽하게 끊은 건 아닙니다. 그날부로 이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머릿속에. 아, 공황장애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병은 모든 걸 체크했는데도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나는 이것도 정상이고 심박 뭐 이런 거 다 정상인데 갑자기 내가 이러는 거는 공황 발작이고 불안장애다. 불안장애는 어떠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냥 조금만 시간만 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 얘기를 통해서 약을 끊었고 그 약을 언제 먹냐 하면 내 자신이 싸움이 이 공황장애가 오려고 할 때 내가 아무 일도 없을 것이야 라고 하고 호흡을 하고 조금 참고 하는 것을 내가 주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어떤 뭐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 얘기도 하시지만 자기의 에너지를 한 70%만 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잠을 좀 못 자거나 여러분들 잠을 못 자면 내가 뭐 눈도 빨갈 수 있고 아무래도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조금 피곤하고 머리가 두통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공황장애 환자는 머리 두통만 살짝 와도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충혈되면 눈에 뭐 이게 뭐 병이 생긴 거 아니야? 빨리 안과 가봐야 돼. 내가 뭐 여기 좀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가 뭐가 잡히는데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이제 인지 행동을 통해서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이 반을 나눴을 때 한쪽은 공황장애가 나를 자꾸 이기려고 하죠. 그럼 한쪽의 인지행동 치료가 아니야. 너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너 조금만 참아. 그러면 내가 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 너 조금만 기다려. 네가 오는 건 알아. 내가 그만큼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이제 힘들게 살았고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를 못 이겨서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너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너 나한테 조금 참아줘. 내가 이제 인지행동했어. 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야.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습관적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인지한 행동이 바로 나한테 자꾸 인식이 돼서 이제 이게 바로 호르몬이 말 그대로 내가 잔악스를 0.5g을 먹는 효과보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인지 행동에 대한 힘이 이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행동을 무조건 저는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창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저는 조금은 그래도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도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예전에 경호업체 코세스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참 공황장애를 모를 때 제가 아는 이제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정형외과죠. 정형외과하고 제가 이 공황장애하고 뭐 이거 완전 틀리죠. 근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저 회사나 이런 것도 우리 그 임효정 사장님이라고 저를 도와줬던 그 임효정 사장님한테 맡겨놓고 저는 그냥 출근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도저히 힘드니까 그냥 병원에만 가면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경동정형외과인데 지금은 이제 뭐 요양병원이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께 부탁드려서 그냥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방에 저 혼자 있었고, 그냥 병원만 있으면 그냥 편안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있으면 뭐 누가 아프면 뭐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뭐 인공호흡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공황장애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남들한테 참 가까이 있는 분한테 얘기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좀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 코세스 코리아의 그 정재한 대표님이 또 방문도 해주시고 뭐 여러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간을 겪어서 이 공황장애를 그 알게 되고 이 공황장애를 공부하게 되고 인지행동 치료를 받게 되면서부터는 제가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의뢰인들한테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제가 회사를 쉬었죠. 이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정리를 했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둘에 지금 이제 가장으로서 그런 부담감, 그 다음에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급한 성격, 또 주변 사람을 관계를 중요시하는 오지랖이 또 넓고, 또 추진력은 강한데 뭐 벌려만 놓고 또 이렇게 좀 수습이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 나가야 되나.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나서도 순간순간 어려울 때는 잔악세를 하나씩 먹었어요. 그리고 술은 안 먹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운동 아무 사실 뭐 조금 그냥 뭐 그냥 저한테 산을 가고 뭐 이런 거 그냥 마음에 뭐 조금 정도의 사실은 그 인지행동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 죽지 않는데 그래 뭐 이거 가슴 자기 혼자 떨리는 거고 내가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황불안제를 먹으면 부교감신경으로 이제 이거를 좀 다운시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살 굉장히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상봉동에 살았는데 야 이거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에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을 때 해외를 갔을 때 그 이제 LA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업무를 봤었는데 그 스텝 중에 여러 스텝들이 다 집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LA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거리에서 막 이렇게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시티는 너무 비싸고 자기는 렌트인데도 뭐 아우디 A4를 한 달에 40만 원 렌트 그때 당시에 렌트하고 뭐 한 달에 핸드폰값 10만 원 내고 뭐 렌트비 100만 원, 150만 원 내고 산다는 거예요. 집 하우스를. 근데 그게 2시간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해외에 갔을 때도 이 약통을 그 날짜가 남은 날에 약이 부족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공황장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약을 최대한 해외에서는 아껴 먹어야 돼요. 예, 자기가 약 받은 거에서 그 날짜별로. 근데 어느 날 좀 심해서 약을 또 더 먹으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내가 조절하다가 어느 순간 좀 힘들 때 하나씩 먹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갈 때는 제가 이제 차를 탈 때마다 차에도 하나 뭐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게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이런 것을 계속 느끼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지방을 갔는데 약을 놓고 오게 되고 어느 날 약이 없어도 그냥 한 15일 한 달을 지내게 되고 어느 날 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고 예. 이제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 약이 없을 때는 두통약을 먹어도 효과는 좀 봤었어요. 소화제하고 두통약. 그 다음에 근육이완제. 그리고 제가 먹었던 게 마그네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근육이 좀 이렇게 뭐 좀 경직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따로 이제 챙겨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LA에서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럼 내가 서울인데 조금 공기 좋은 데로 좀 나갈까? 그리고 좀 집을 좀 정리를 해서 내가 한 달에 나가는 걸 좀 줄이면 내가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가장으로서.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다, 그러니까 버린 건 아니고 신용카드를 다 그냥, 금고에다가 넣고 그냥 체크카드만 쓰게 되고, 그리고, 보험을 준비를 했죠. 이게 이제 뭐 부자도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할 때, 또는 불이 나거나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플랜을, 보험을 들고, 내가 운전을 하니까 운전자 보험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떤가, 이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주변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4년도 2009년 아마 이제 이게 그 전에 움직이긴 했는데 사무실까지 옮긴 건 2014년도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옮길 때는 제가 거의 치료가 끝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게 수면 장애가 뭐였지?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지라고 잊어먹게 된 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행동과 또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흡으로 오시는 분들은 당장 내가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박으로 오기 때문에 약을 잘 못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호흡법이라든지 인지행동에 대한 또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황장애를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은 그랬죠. 제가 공황장애라 그러면 안 믿었습니다. 아니, 너 같은 친구가 무슨 공황장애야, 무슨 불안이야, 너같이 당당한 애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공황장애를 앓고 나니까, 내가 평생 그럼 약을 먹어야 되나? 내가 그럼 평생 이 병을 가지고 가야 되네? 그럼 공황장애랑 친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아는 분은, 또는 내가 아는 지인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혈압 약도 먹고 사는데, 또는 평생 뭐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도 먹고 살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도 먹고 살고, 우리 인간의 몸이 어느 누구나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DNA상 내려오는 가지고 있던 지병이든, 아니면 이런 지금 환경에 의해서 생겼던, 또 저 같은 이런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이런 끼가 좀 있든. 그러니까, 저희 이 외가 쪽을 보면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공황장애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DNA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사람은 착한데 생각이 좀 많은, 그리고 좀 예민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도 되는데,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 이런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예민한 사람, 완벽한 사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같이 받을 때 소방대원도 계셨고,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분들도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에 거의 이런 건 없는 거죠. 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30%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불안한 사회에 이 불안을 이기는 이 행동은 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출시켜야 되고, 우리 병원 알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 공황장애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아, 내가 공황장애인데 상대방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알리셔야 돼요. 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도 끊을 때 과감하게 끊으시고 참다, 아, 정말 못 참겠네. 아, 내가 오늘은 그럼 지는 건가? 그래, 오늘만 하나를 먹고 또 버텨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라는 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호흡법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의 자꾸 체면을 거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 공황장애는 자꾸 그 한 생각이 자기를 잡아먹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아플 거야. 나는 무서워. 나는 뭐 이게 불안해. 자꾸 이렇게. 아마 불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옆에서 너 불안하지? 라고 하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예. 그런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 불안하구나. 예, 절대 그러나 마시면 안 돼요. 네. 바로 불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정말 그냥 버티시고 이겨내실 수 있어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한 번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속적인 이 공황장애와 싸움을 이겨나가셔야 되고, 또 이 공황장애가 사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슬펐고 굉장히 절망감을 많이 가졌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오지? 근데 지금은요, 이 공황장애라는 병으로 죽지 않는 병이잖아요. 죽지 않는 병이고 내 자율신경이 조금 예민해져서 내 자신한테 조금 쉬어가라고, 또는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욕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욕심을 조금 더, 내 자신에게 오히려 공황장애가 조금 더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걸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패닉 상태, 우리가 두통약 먹듯이 지금 여러분들은 공황장애면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냥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지금 공황장애인데 운전하기가 좀 어렵네. 근데 운전을 한번 해볼까? 그래, 여기만 조금 해보자. 괜찮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문제 없을 거야. 이런 것을 계속 자기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것이 때가 되면 약도 잊어버리게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좀 정리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을 벌리기보다는, 또는 에너지를 오늘 하루에 100%를 쓰기보다는 한 70%만 쓰고 조금 쉬고 몸을 가다듬고 잠을 좀 많이 주무시고 에너지를 좀 가다듬고 기를 좀 충만하게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길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자신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황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죠. 이 공황장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아주 약하게 왔다고 보셔야 돼요. 이 공황장애는 다른 장애가 온 것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는 좀 덜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이것보다 힘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정확하게 그 규칙적인 행동과 또는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또는 한 90% 이상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꼭 그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공황장애, 제가 겪었던 공황장애 얘기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 사건도 있었고 큰 사고도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과 사고는 많아지고 그러한 어려움은 많아질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살다가 내일 당장 바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때가 불안한 거지, 여러분들 다 잃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어떠한 것을 내가 불안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킹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정리,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가자, 이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좀 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변인들, 결혼하신 분들은 가족들이 있죠. 이 가족분들은 사실은 이 공황장애를 잘 모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죠. 특히 이 공황장애를 가진 분은 짜증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네, 쓸데없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근데 옆에 있는 아내나 자식들은 이렇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기다려주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조금, 그러니까 좀, 공황장애를 조금 공부해보면 이런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거지? 예, 들어주고, 편안하게 치료받게 해주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인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물론 본인도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항상 또 햇빛은 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굴곡이 이렇게 어느 순간 끝에까지 가진 않습니다. 항상 갔다가 다시 또 살아나기 때문에 내리막이 크면 오르막도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오늘도 힘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힘내서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